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거 먼저 조금 이야기를 열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이번 달까지 읽은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두 번째 좀 날에 관련된 책 이야기를 같이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문을 읽어보셨으면 이 문장들이 작가님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의 문구구나를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달력은 우리가 늘 보지만 거기 어떤 특정 기념일이나 뭐 기억해야 될 날짜들이 써 있으면은 또 다시 한번 그 날을 되새기게 되잖아요. 작가님도 이번 이 책을 쓰시면서 이 달력에 주목하셨고 또 기념일들은 우리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동물이 절멸의 끝자락에서 버둥거리고 있는지 절절하게 전해줍니다. 이거를 많이 그 기념일들을 찾아보시면서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작가님도 저희 5월달 직접 같이 오셨을 때 이 부분을 본인이 쓰시면서 되게 감동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시리우스가 태양 다음으로 가장 밝은 별인데 그런 환경 기념일을 이제 각각의 이슈에 이제 주목하고 대응하는 어떤 활동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활동들이 더 많이 또 이렇게 공감하고 또 거기에 같이 실천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작가님의 의도나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읽었고 올해 또 읽었는데 또 저희 환경연대 안에 작가님 책이 또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어보니까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기자를 하셨었고 또 이렇게 짧게 이제 쓰시는 그런 에세이 느낌의 글들이 이제 풍부한 정보랑 같이 어울리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맞아 그래야 되지라는 그런 설득력이 잘 느껴졌고, 이제 주 타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썼지만 문장이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난이도로 책을 쓰면은 모든 연령대가 다 읽기가 되게 좋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에만 국한된 책이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대중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으로서 최원영 작가님 책은 많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51가지의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환경 기념일을 이제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상위 카테고리는 뭐가 있을까 이제 분류를 나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한 환경 기념일은 이제 그러니까 식물인데 주로 이제 동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17개 기념일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지구 시스템과 그런 생태계와 대한 건이 14건,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위기 문제 속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날들 13건 이렇게가 제일 많이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동물 파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뭐 멸종 위기다 이걸 넘어서 이 동물이 있어야지 생태계가 유지되고 또 그 동물이 어떤 그 생태계가 건강한지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로서의 또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좀 많이 주목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계에는 당연히 지금 이런 환경 파괴, 기후위기 또 우리가 많이 자원 착취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기존 자연의 그런 파괴 모습들이 바로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주신 걸 생각하고, 또 실천 사항도 굉장히 다양하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뭐 조금 더 큰 규모로 전 세계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뭐 식량 문제나 뭐 도시를 좀 개선하거나 여기까지 좀 되게 작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의 날들이 굉장히 골고루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소규모인데 이제 보건 의료 분야에 3건이 있었고, 또 인권 관련된 것, 그다음 에너지 관련된 것 이렇게 해서 총 51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날짜 순대로 목차돼 있지만 참 제가 정리한 대로 나는 좀 이런 주제에 좀 관심이 있어 하면서 요거대로 한번 보시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 51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주목했던 날들을 이제 여기 한 3가지를 지금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세히는 막 지금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광범위하고 좀 중요도 있는 것보다는 이런 날이 있었구나, 이 날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막 조금 저희가 약간
놓치고 있었거나 조금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날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좀 애틋한 환경 기념이라는 키워드로 가져왔는데요. 여기 고양이는 실제 사무실 앞에서 만난 딱 한 번 본 고양이인데 제가 찍었습니다. 되게 무늬가 너무 독특하고 이게 어디 난간에 앉아 사람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염 무늬가 너무 멋있어서 이 고양이를 저도 모르게 홀려서 찍게 됐는데요. 이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잘 살아있는지 막 궁금하고. 그래서 이 고양이의 날이 우리가 지금 환경기념이라고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거 그냥 반려묘 아니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국한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서 이제 반려동물로 기르는 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길고양이를 돌봐주시는 분들, 아니면 또 회사나 어디 지역에 이제 마스코트로 이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걸로 확장되는 느낌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종종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좀 혐오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런 분풀이 대상으로 고양이들을 이제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고양이가 원래 한국에서 이렇게 자연 발생한 고양이가 봤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뭐 거의 신라시대 때 뭐 이렇게 쥐잡기용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들여온 게 이제 기원설이 있다. 뭐 그래서 자연 발생설로는 고양이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고양이는 원래 이 땅에 고루 이제 퍼져서 우리가 같이 자라던 그런 동물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이 땅에 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고양이는 되게 영역 동물인데 다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옮겨졌고, 또 인간이 도시를 만들면서 굉장히 이제 거의 비둘기처럼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책에 이 문장을 쓰신 게 눈에 들어왔어요. 새든 고양이든 우리와 함께 사는 약자에 대한 배려는 그 사회의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장은 되게 환경과 직접 관련된 걸로 보기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뭐 생물 다양성이다, 뭐 되게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뭐 회복을 시켜야 돼 막 얘기하는데, 정작 이 도시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어쨌든 공존해서 살고 있는 이런 뭐 동물이나 고양이나 뭐 아니면 참새, 뭐 비둘기 등등 뭐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는 걔네는 생물 다양성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고양이의 날에 조금 주목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이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태계 교란 주범이 고양이다. 그래서 뭐 새들이 뭐 20몇 억 마리가 고양이 때문에 뭐 잡아먹히고 뭐 개체수 조절도 안 되고 얘네는 도시든 어디든 필요 없는 동물이다. 이런 뉴스가 재작년에도 한번 왕창 쏟아져 나왔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동물 단체에 이제 활동가가 쓴 글을 조금 발췌해 왔는데요. 방금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진정한 생태계 회복과 공존의 길은 고양이는 뭐 발전기 때 너무 시끄러워 음식 쓰레기 봉투 막 뜯어놔 아니면 뭐 이렇게 새를 잡아먹어 정말 고양이는 쓸모없는 동물이라고 미워하는 대신에 사실은 고양이도 당연히 여기 같이 사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 서식지를 보존하고 또 고양이를 함부로 버리거나 그러는 일을 줄이는 거.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은 저는 약간 마음이 반반이긴 한데 어쨌든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고양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게 엄연한데 그거를 혐오하고 배척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올바른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미 우리 도시 생태계 안에 일원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되게 업신여길 수는 없다. 그리고 고양이가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인간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항하는 그런 존재들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간이 사실 여러 생물 멸종에 기여해본 바가 아주 많은 치명적인 그런 사람 종이기 때문에 이런 작고 힘없는 동물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이 동물단체에서는 고양이 혐오보다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됐고요. 조금 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고양이들 이뻐하셔서 뭐 소세지나 아니면 이제 추루나 뭐 여러 먹거리들을 주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길고양이들이 제일 힘든 게 사실은 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을 도시에서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 한 그릇 깨끗하게 내 집 주변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물을 준비해 주는 게 이 동물들이 같이 최소한의 그런 공존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몰래 집 뒤에다가 물그릇을 놔두고 있는데 누가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은 뭐 크게 저희가 뭐 새롭지는 않은데 방식이 조금 독특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9월 달에 써있는 국제연안 정화의 날인데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이게 처음에는 뭐지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해안가에 가서 이제 쓰레기를 주워서 청소를 시키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1986년도 미국 텍사스에서 이 해양 운동 캠페인을 할 때 여기에 했던 게 바로 이제 해변을 입양하자라는 취지로 이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6년도에 시작해서 뭐 지금도 하고 있나 봤더니 거의 최근까지도 텍사스주는 이걸 정부 차원에서, 그 주 차원에서 계속 이 캠페인을 지원하고 또 장려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확장돼서 지금 뭐 이웃나라나 뭐 아니면 뭐 노르웨이, 호주 뭐 이런 데 전국으로 전 세계로만 확장이 되고 있고 한국도 2020년에 그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뭐 민관 뭐 아니면 이제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좀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름 공모전 했는데 우리나라는 반려해변이라는 이름이 채택이 돼서 지금 올해까지는 좀 그 단체나 기업들이 이제 신청해서 하는 방식이고 아마 2023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전국으로 좀 개인 참여도 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가님이 문장 쓰신 거 맨 밑에 보시면 입양을 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뜻이고 잘 돌본다는 전제가 깔린 거지요 라는 이 문장에 좀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바다가 많이 오염됐다. 지금 뭐 쓰레기가 너무 넘친다. 그러니 우리 봉사활동을 합시다. 쓰레기를 치웁시다.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데 사람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좀 더 애정을 쏟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는데 이제 이 텍사스주에서는 입양을 하자라는 캠페인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동물 입양, 식물 입양은 뭐 익숙해도 이 자연 어떤 시스템의 이 생태계를 입양한다는 거는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질랜드인가요? 산 국립공원도 법인화 시켜서 어느 인격체 같이 부여했듯이 바다를 캠페인하는 과정에서도 입양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주체고 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이 방식으로 우리 바다를 지킵시다 해서 시작했는데 확실히 이거 제가 지금 여기 써오지는 않았는데 이 86년부터 해온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이제 수거가 됐는지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500만 명 넘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작은 이렇지만 활동하고 뭐 그 결과로 보여지는 거는 결국 바다를 청소했다 이걸로 보이겠지만 내가 어느 바다를 책임지고 최소 뭐 2년 아니면 몇 년 동안은 요 바다의 요 구역은 내가 아끼는 바다로서 매일 뭐 1년에 최소 2~3번은 가서 정화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그 기록을 최근에는 이제 미국 비영리단체에서 어플을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클린스웰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시범 사업 하기 때문에 이게 한글 버전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조금 어색한데 그래서 내가 오늘 어느 바다에서 뭐 어떤 종류를 몇 개 주었다. 이걸 기록을 남겨서 그런 쓰레기 분석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얼만큼 많이 이 청소 활동에 이바지했는지 그거를 이제 볼 수 있게 이것까지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켜야 돼라는 그런 캠페인 말고도 뭐 좀 다양한 언어로도 사람들하고 또 접점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여기가 조금 저는 뭐 아주 기발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자연을 그냥 나와 같은 격으로 가족으로서 볼 수 있게 하는 이 시선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연안 정화의 날보다 그냥 여기 영어로 써 있는 이건 아니면 우리처럼 반려해변의 날 이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요 1, 2, 3번에 써 있는 이게 좀 기본 활동 방침입니다. 그래서 하기로 일단은 지금은 기업이나 그런 단체들 중심으로 식범 사업을 하고 있고, 2년 동안 약속한 어느 해변가를 뭐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정화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쓰레기를 수거했는지 그 정보를 아까 스마트폰 어플이나 뭐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그 제공받은 이제 뭐 연구하는 분들, 뭐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뭐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 분석하거나 뭐 어떻게 이 유입들이 됐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는 세계 해변에 약간 그 경남 쪽으로 좀 열린 것 같은데 그 해당되는 해변에 가면은 이 팻말이 다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 이번에 저기 이태웅님 나나가 다녀오셨다고 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려해변이라는 해변가를 만나면은 아 여기는 사람들이 좀 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정화 활동을 하는 곳이구나. 이런 거로 이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정부 주도, 기업 주도의 그런 걸로 흘러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내가 이 해변을 아끼고 좀 가꿀 거야. 뭐 이 숲을 뭐 아끼고 가꿀 거야. 얘는 내가 입양한 우리 가족이야.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 자연과 그런 정화 활동의 접점이 뭐 이런 입양이라는 아이디어든 뭔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책 읽으면서 많이 놀랐던 부분인데요. 약간 역지사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11월 19일이 세계 화장실의 날이라고 해요. 이거 넘어갔네. 잠깐 이거 어떻게 돌리? 아, 동영상. 네. 이따 영상 보시면 조금 놀라실 건데 아직 식사 전이시죠? 속을 비우시고 이따 보시고. 저는 화장실이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수세식 화장실과 재래식 화장실만 있고 그럼 뭐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하수 시설이 없는 이제 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약간 위생적이진 않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2022년에 힘든 사람이 있겠어 싶었는데 엄청 많다고 이 작가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었고 책에서는 이게 몇 년도 기준인지는 안 써 있었는데 우리처럼 지금 수세식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45억 명이 된다는데 인구가 지금 80억에 가까이 됐는데 3분의 2 정도인가요? 뭐 엄청 많은 인원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책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거의 한 8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시설도 없이 노상 볼일을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사실 다 뭐 거름이 되고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말을 싶었는데 뭐 콜레라나 이질, 뭐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또 이런 물 관련된 이제 전염병을 하면서 엄청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큰 문제, 병에 대한 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화장실이 좀 잘 구비가 안 된 지역들은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 이제 특히 이제 여자들이 뭐 이렇게 몰려서 가진 않잖아요. 혼자 가다 보면은 그런 뭐 성폭행의 문제 뭐 이런 거에 노출도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화장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뭐 아이들이 생리 기간이 있다고 하면은 아예 학교를 못 가는 그런 경우들도 거의 10%, 1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뭐 관련된 뭐 인권 뭐 구호단체들이 뭐 열심히 이런 위생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를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래서 왜 더 문제가 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기후위기가 되면은 홍수가 지금 방글라데시도 엄청 덮쳤잖아요. 홍수 때 이 배설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통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이 더 창궐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이제 겨우겨우 잠재우고 있는 상황에 더 이런 1차적인 전염병에 노출되거나 정말 인권적으로 너무 안 맞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제 유지하는 문제는 기후위기랑도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책 보면서 느꼈고, 이 화장실을 잘 설치를 해야지만 아동이 다 5세 미만 아이들이 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이거 수치 너무 놀랐는데 하루에 800에서 1600명이 조기 사망을 한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설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런 생존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여러 여성 교육이나 경제활동, 그리고 전체적인 지역의 위생 향상하는 거에서도 화장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제가 저희 이번 7, 8월 초록 유무년 만들면서 우리는 그냥 물 절약하고 아껴 쓰고 이것만 이제 막 좀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저희는 뭐 물 정화시켜서 다시 쓰고 뭐 절수하고 그러면 뭐 이건 되는 문제이지 않아? 우리가 그냥 물 아껴 쓰면 되는 건 줄 알아 싶었는데, 지구 반대편이나 우리 가까운 나라에서는 그냥 생존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화장실 문제도.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웠고, 옆에 제가 가져온 사진은 이게 방글라데시에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요. 영어로 써 있어갖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인데 어디죠? 미얀마에서 저기 많이 핍박받는 그 소수민족 있잖아요. 로힝야족. 그분들로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까만색이 간이 화장실 텐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 보이시죠? 이거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린 선 들어가서 볼일 보고 저 통을 갖고 나와서 어딘가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터뷰 글을 읽었는데 이 엄마가 23살밖에 안 된 엄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물 진짜 안 마신다고. 화장실 가기 싫어서.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야지 이렇게 되게 수치스럽고 비위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이 사진이 2020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1분짜리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 무허가 판자촌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살고 있죠. 철길을 중심으로 왼쪽은 지도에서도 표시가 안 되는 가장 가난한 마을입니다. 법도 질서도 없고 전기도 물도 없다는 동네. 이곳에선 이를 보는 곳이 화장실이 됩니다. 또 다른 화장실은 플라잉 토일렛. 똥을 봉투에 넣어서 버린 겁니다. 밤이면 똥봉투를 밖으로 던지고 아침이면 줍기를 반복하죠. 네, 이런 영상입니다. 다행히 지금 줌으로 트니까 약간 흐릿하게 나와서 좀 자세히 안 보실 수 있었네요. 다행입니다. 저는 아주 지금 선명히 보고 있어서 또 한 번 놀라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온 게 좀 막 몇 년 전이면은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 싶었는데 이거 9개월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영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위생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열악하게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환경 문제, 기후위기 생각하면은 뭐 자연을 회복시키고 자원을 아끼고 뭐 여기에 사실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런 보건의료 분야도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또 그거에 사람이 병드는 그게 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작가님이 이 화장실의 나를 소개하신 게 우리가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살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그런 처우 개선이 우리가 좀 기후 환경으로서 어떤 양극화 문제나 좀 다 같이 공정하게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거에 어떤 책임감 의식을 갖고 또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많이 인지하고 또 뭐 활동하고 기부할 수 있고 뭐 지지하고 주목하고 그래서 이런 보건의료 분야도 저희가 작가님의 여기 책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50일가주 중에 더 많은 거를 같이 얘기 나누고 싶었지만 일단 저는 요 3가지 날을 좀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기후위기, 뭐 환경 문제 관련된 거랑은 조금 좀 제가 덜 못 보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끝나고 제가 이제 각자들이 뭐 나는 좀 요런 날도 좀 인상 깊었다, 뭐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더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나오지? 잠시만요. 페이지가 네,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다음으로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은 환경 기념일이 뭐가 있을까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려봤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먼저 숙제를 해봤는데요. 날짜는 못 정했습니다. 언제가 좋을지 감이 안 와서. 그래서 저는 미싱 링크 데이라는 이걸 한국말로 뭐라 할지 몰라서 일단 이렇게 써왔는데요. 미싱 링크는 이제 약간 지질학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화석이 이제 연대기를 쭉 보면은 이 동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를 해왔구나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중간에는 도대체 얘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화했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시기에 화석이 발견이 안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이 중간 지점이 어딘가를 이제 잃어버린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미싱 링크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쓴 이유는 그렇게 뭐 몇만 년, 뭐 몇십만 년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못 찾아내는 그런 어떤 날들이 있는데 이 편리한 세상에 이 소비 중심에 다 이렇게 완제품 깔끔히 포장되어 있는 이런 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이 도시 사람들에게도 이런 미싱 링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즘 제가 되게 많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인데 우리는 뭔가 완성된 거를 쉽게 돈 주고 사지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또 우리가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여기가 너무 비어 있다. 이거를 알아야지 내가 뭐 줄이든지 뭐 바꾸자고 노력하든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 모양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갈치 토막인데 제주 은갈치이길 바래요. 맞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걸로 검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 마트 물론 뭐 수산시장 이런 데 가면은 약간 원형을 볼 수도 있겠지만 갈치를 대부분은 한 토막 사오고 새우도 웬만하면 다 손질되어 있는 거 사오고 뭐 막 그런 식이잖아요. 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주 은갈치인데요. 이렇게 물론 시중에서 저희가 먹는 거 이 정도 크기는 아니겠지만 좀 많이 무섭게 생겼고 바닷속에서 더 자유롭게 자기 생을 다하는 게 이 갈치한테도 좋지 않았는데 지금 마트를 많이 가는 우리 점점 더 아래 세대들 어린아이들이 갈치하면 떠오르는 모양이 뭐겠어요. 엄마 우리 갈치하면 이 토막을 더 떠올리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뭐 생물에 더 관심 있는 아이들은 길쭉하고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마트나 뭐 시장 가서 이렇게 쉽게 사는 물건들의 실체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제 고유미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와사비가 그렇게 나무같이 큰 건지 저 몰랐다. 우리 맨날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소스만 봤지. 근데 그거를 채취하고 뭐 만드는 과정도 엄청 많은 손과 정성이 들더라고요. 근데
야, 그냥 몇천 원 주고 소스 사면 되잖아. 몇천 원 주고 그냥 옷 한 벌 사면 되고, 몇천 원 주고 갈치 토막 사면 되고, 그냥 우린 나이가 돈이 있으니까 샀지. 이 사람이 뭐 누가 어떻게 만들어 왔고,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하는 환경 거는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한번 이거에 돌아가는 어떤 순환, 뭐 흐름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자. 그런 날을 한번 제안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돈 주고 쉽게 이런 가공되고 또 손질된 상품과 먹거리를 굉장히 쉽게 그냥 하지만 이거의 원형이나 이걸 생산하는 과정이나 이거가 옮겨오는 과정이나 이게 폐기돼서 어떻게 가는지 과정들은 물론 다 알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알려 하지 않거나 알면은 불편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피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소비자가 잘 모르는 과정을 알아보고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환경 기념일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뭐 견학지를 가보든지 그러니까 생산지 이런 데 가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거나 뭐 그거를 이제 장인이 뭐 만드는 과정을 보거나 뭔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학습이 되고 어른들도 나 되게 쉽게 그동안 살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으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이런 경우죠. 만약에 내가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식당 앞에서 우리 횟집 가면 바로 회 쳐서 주잖아요. 눈앞에서 돼지랑 소랑 닭을 잡는 과정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와 맛있다고 먹을까요? 되게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동물이 고기가 돼서 나한테 오는 거였구나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도살장 한번 갔다 오면은 채식으로 돌아선 사람이 은근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긴 한데 최소한 우리가 이 고기 한 점이 내 식탁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 물건 하나가 어떻게 왔는지 얘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거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이러한 오염을 시키면서 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은 회피해서는 안 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념일을 제안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작가님 책에서 요게 이제 2가지가 언급이 돼서 이제 요거는 조금 깊은 주제일 수 있는데요. 작가님이 이제 어떤 빈곤 문제나 아까 그런 위생 문제 전 세계 이슈를 얘기할 때는 이런 지속 가능 발전, 그 유엔에서 얘기한 목표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줄이거나 뭐 소비를 그러니까 사는 걸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탈성장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맥락이라 물론 이제 접점인 부분도 있지만 보면은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속 가능 발전에서의 핵심은 뭐 17가지의 이제 주제가 있고 거의 200개 가까운 세부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의 지금 목표들인데요. 그중에 크게 제가 일단 주목한 거는 가장 어쨌든 빈곤층과 불평등한 이런 세계의 그런 문제를 줄이고 또 사회적으로 안정망을 강화하고 또 이제 교육이나 성평등, 그래서 평등한 사회 구축,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가지는 게 우리가 지금 이런 기후위기 문제나 뭐 생태 문명 얘기하면은 사실 생태계는 뭐 인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복잡 다양하게 서로들이 유기적으로 몰려있는 복합 체계인데 이 지속 가능 발전에 가장 크게 이제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건 지극히 인간 중심의 목표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연도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우리가 유지해서 보존해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하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연 생물을 보호하는 것도 결국 인간을 위해서라는 결론으로 이게 가는 위험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를 개선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 유지하자라는 것도 계속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에는 이런 거대한 정부, 그러니까 뭐 유엔 산하라는 그런 여러 정부나 기업 주도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우리 자원이 우리가 잘 뭐 기술을 개발하고 뭐 인권을 올리고 뭐 조금 보전을 하면은 자원은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런
좀 착각이라는 점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자원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샘솟는 게 아닌데도 우리가 잘 가꾸고 유지하면은 우린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또 자원을 이용해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이 지속 가능 발전이 조금 세팅이 돼 있지 않나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조금 동감하고 저는 이번에 처음 느낀 게 인간 중심의 목표다라는 거가 좀 많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에 반해서 탈성장은 아까 지나치게 이제 성장으로 인해서 피폐되어 있는 뭐 환경부터 뭐 경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킨 자본주의, 뭐 신자유주의가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이거를 벗어나거나 이거를 변형하거나 극복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있고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자원은 계속 이렇게 요술램프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간에 대한 중심도 얘기하지만 전 탈성장에서는 여기 지구 시스템과 생태계를 인간과 함께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같이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탈성장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큰 정부나 기업을 이제 중심으로 이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역 공동체 그리고 뭐 다양성 뭐 남녀노소 사람뿐 아니라 뭐 다양한 뭐 동식물도 같이 이 탈성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이 자연 이런 지구 시스템 안에 또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돈만을 벌어서 성장하는 거는 해결될 수 없다. 요거를 주장하는 주의죠. 근데 저는 이제 탈성장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약간의 아직은 좀 넘어야 될 벽이 있지 않나 생각해본 게 좀 가난한 나라의 제3세계 국가들이나 난민 문제에 탈성장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하나 넘어야 될 숙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까 저희가 갈치 토막만 알고 있듯이 내가 가서 갈치를 잡고 손질을 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손기술들을 다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만 미친 듯이 돈 벌어갖고 그냥 소비함으로써 뭐 스트레스로 소비를 풀고 그냥 생계를 위해 이 소비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탈성장이라는 게 약간 급진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이것도 단계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 90%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탈성장을 좀 단계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얘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난민 문제나 제3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는 아직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라도 새로운 아까 그 화장실 문제라든지 되게 위생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신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자본과 기술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거에 대한 거를 과연 정부와 기업이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탈성장에 대해서 의식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뭐 논의도 하시고 그 흐름은 좋은데 여기에 뭐 세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참여하거나 하는 그 문턱이 아직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탈성장이라는 개념은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실현시키고 뭐 방법을 찾고 하는 그 목소리를 내는 주체들은 아직은 좀 선생님들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중요시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다양성이 모이기에는 지금 아직은 안 다양한 거 아닌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 열린 이 탈성장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아닌데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거는 아니고 이건 맞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보다는 저는 개발하거나 이제 뭐 좀 성장이라는 단어는 좀 아예 여기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지원한다는 표현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개발 지원이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탈성장은
이거는 과연 우리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한 세상이라 하면 사람뿐 아니라 이런 동식물 모든 이 지구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젖어 있는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란 체제를 벗어나서 이 다음은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이런 체제로 간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탈성장, 생태 문명이긴 한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당이 하든 지역 공동체가 하든 뭔가 진짜 짜잔하고 보여주면서 그게 확장되는 뭔가 체제 전환으로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여기에 파생된 걸로 서로들이 이제 교차하면서 좀 이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작가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하게 지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적절히 잘 섞어서 취사 선택을 잘 할 수 있을지 좋은 것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작가님이 공정무역의 날에 쓰는 문장을 제가 2개 문장을 지금 써왔는데요. 잠깐 읽어볼게요. 흔히 남반구로 표현되는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 원인이 북반구에 있다는 자각이 공정무역이라는 대한무역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공정무역의 핵심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얼굴 있는 거래입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마침 저희가 원불교 여기 시민사회 여기 활동가들은 저희 교무님과 함께 이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래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회 안 거래가 돈 거래가 아니고 이 사회 안에서 그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위해서 또 사회 시스템 안에 우리는 다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은 어떤 나의 능력이나 여러 등등 모든 걸 포함한 그래서 거래라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서로 이렇게 활발하게 서로가 나누고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되게 건강한 사회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좋았던 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까 가난하게 생각한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다 남반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소위 이제 선진국이란 나라들이 노예, 자원 착취하면서 성장을 해온 그 역사들이 쌓여서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대안으로 공정무역을 그 북반구에서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런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나 등등 여기에도 충분히 대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킨 것도 우리의 탓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마음이 나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라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비해오고 이용해온 것들이 지금 쌓여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각, 책임감을 느끼면은 어떤 대안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공정무역 같이 우리도 만들어내서 시도를 해보고 그걸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환경, 인권 문제, 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그냥 내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뉴스를 보고 그게 아니고 아까 그 제3세계 위생 문제 되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기후위기 문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정말 면대면으로 얼굴 대 얼굴로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만남까지 하면 좋지만 그건 여의치 않으니까 굉장히 공감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되고 또 그거를 이제 거래라고 하면 내가 도움을 줬으니 너도 뭘 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 사람들과 공정하게 그냥 단순히 이런 봉사로서 도와주는 거 말고 내가 나눔으로써 이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 그런 게 좋은 의미의 거래다. 이런 걸로도 약간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이어서 저 이 문장에 두 줄씩 쳤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책을 막 잘 못 읽을 줄 알았는데 나름 잘 읽어봤죠. 네, 저는 일단 책에 대해서 느낀 점과 이제 제가 생각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요. 딱 11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한 10분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에서 더 살을 붙여주시거나 조금 뭐 다른 결로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나는 이 환경기념일도 같이 뭐 얘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처럼 아까 미싱 링크데이라고 해서 나도 이런 환경기념일 한번 같이 아이디어로 제가 내본다. 뭐 아니면 책에 나온 이 환경기념일 한번 생태축방에서 같이 유념으로 해보면 어떨까. 뭐 등등 다양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